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1844년 11월 새벽 5시, 영국 맨체스터, 공장의 기적 소리가 도시를 깨운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 수백 개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탄 매연이 태양을 가린다. 거리에는 벌써 사람들이 움직인다. 7살, 8살의 아이들이 공장으로 향한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늙어 있다. 하루 14시간의 노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세계의 공장이었다. 맨체스터에서 만든 면직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영국 경제의 심장이었다.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지옥이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24살의 청년이 이 도시를 걷고 있었다. 그는 독일 라일란트 출신이었다. 부유한 방직 공장 소유주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맨체스터에도 공장을 갖고 있었다. 엥겔스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충격이었다. 노동자들의 주거지역, 좁은 골목, 악취가 나는 하수구, 무너져가는 건물들. 한 방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침대도 없었다. 바닥에 짚을 깔고 잤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했다. 방직 공장의 기계 아래를 기어다니며 떨어진 실을 줍는 일. 위험했다. 많은 아이들이 기계의 손가락을 잃었다. 팔을 잃었다. 목숨을 잃었다. 여성들은 하루 16시간 일했다. 임금은 남성의 절반이었다. 임신에도 일했다. 출산 직전까지 일했다. 출산 후 3일이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다. 엥겔스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국의 GDP는 50년 만에 3배가 되었다. 하지만 그분은 어디로 갔는가? 공장 주인들의 저택은 더 화려해졌다. 은행가들의 금고는 더 두꺼워졌다. 노동자들의 삶은 더 비참해졌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결과였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자본은 최대의 이윤을 추구했다. 노동은 최저의 비용으로 구매되었다. 완벽한 시장 논리였다. 그리고 완벽한 비극이었다. 바로 그때 런던의 대형 박물관 도서관.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카를 마르크스, 26살의 독일 철학자. 그는 매일 아침 9시에 도서관에 왔다. 밤 7시까지 책을 읽었다. 경제학, 역사학, 철학, 통계학. 그는 자본주의를 해부하고 있었다.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가? 왜 생산은 증가하는데 노동자는 굶주리는가? 왜 기계가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비참해지는가? 그는 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은 세상을 뒤흔들 것이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계를 삼키고 있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1769년 특허 등록.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증기의 힘으로 기계가 움직였다.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다. 하루에 100명이 할 일을 기계 하나가 했다. 방직 산업이 먼저 변했다. 수동 방직기에서 자동 방직기로 하루 생산량이 50배 증가했다. 1750년 영국의 면직물 생산량은 약 200만 파운드였다. 1850년에는 5억 파운드를 넘었다. 250배 증가였다. 철도가 놓였다. 1825년 스톡턴 마이너스 달링턴 철도가 개통했다. 1830년 리버풀 마이너스 맨체스터 철도가 이어졌다. 1850년까지 영국에는 약 1만 킬로미터의 철로가 깔렸다. 물자와 사람이 빠르게 이동했다. 시장이 확대되었다. 석탄 생산이 폭증했다.
1700년 영국의 석탄 생산량은 약 300만 톤이었다. 1850년에는 5천만 톤을 넘었다. 탄광이 깊어졌다. 지하 300m, 400m까지 파고 들어갔다. 제철 산업이 발전했다. 코크스를 이용한 제철법이 도입되었다. 철의 생산 비용이 급격히 떨어졌다. 1720년 영국의 철 생산량은 약 2만 톤이었다. 1850년에는 200만 톤을 넘었다. 100배 증가였다.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맨체스터의 인구는 1750년 약 2만 명이었다. 1850년에는 30만 명을 넘었다. 15배 증가였다. 버밍엄, 리즈, 셰필드. 모든 공업 도시가 같은 속도로 팽창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장의 이면에는 어둠이 있었다.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 18세기 농민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일했다. 계절에 따라 달랐지만 연평균으로는 그랬다. 19세기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일했다. 일요일도 없었다. 공휴일도 없었다. 1년에 단 하루 크리스마스만 쉬었다. 아동 노동이 일반화되었다. 1833년 영국 의회 조사에 따르면 맨체스터 방직 공장 노동자의 약 40%가 18세 미만이었다. 그중 약 15%는 10세 미만이었다. 5살, 6살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했다. 밤 8시에 끝났다. 15시간 노동이었다. 임금은 성인의 10분의 1이었다. 하루 임금으로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었다. 여성 노동도 착취당했다.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임금은 절반이었다. 임신한 여성도 일했다. 공장주들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 출산 직전까지 일을 시켰다. 많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출산했다. 기계 소리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다시 일했다. 산업재해가 일상이었다. 1842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맨체스터에서만 연간 약 2,00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손가락 절단, 팔 절단, 다리 절단. 기계에 끼어 죽는 사고도 빈번했다. 보상은 없었다. 노동자의 부주의라고 했다. 다친 노동자는 해고되었다. 주거 환경이 지옥이었다. 맨체스터의 노동자 거주지역. 한 방에 평균 10명이 살았다. 화장실은 없었다. 거리에 배설했다. 하수도는 없었다. 오물이 거리에 쌓였다. 전염병이 창궐했다. 1832년 콜레라가 맨체스터를 휩쓸었다. 약 3,000명이 죽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었다. 1837년 장티푸스가 유행했다. 1840년 성홍열이 돌았다. 1848년 다시 콜레라가 왔다. 평균 수명이 짧아졌다. 맨체스터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17세였다. 리버풀은 15세였다. 같은 시기 영국 시골 지역의 평균 수명은 38세였다. 노동자들은 절반도 살지 못했다. 이것이 산업혁명의 그림자였다. 통계는 성장을 보여주었다. GDP는 증가했다. 생산량은 폭증했다. 수출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사라지고 있었다. 엥겔스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는 맨체스터의 노동자 지역을 매일 걸었다. 아이리시 타운, 앵코츠, 훌름. 가장 가난한 지역들이었다. 낮에는 공장을 방문했다. 자신의 아버지 공장도 포함해서 노동 조건을 관찰했다. 임금 대장을 확인했다. 밤에는 노동자들과 대화했다. 펍에서, 거리에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기록했다. 맨체스터의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기계의 부속품이다.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노동에서 잉여 가치를 뽑아낸다. 그것이 이윤이 된다. 이것은 도둑질이다. 합법적인 도둑질이다. 법이 보호하는 도둑질이다. 엥겔스는 분노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자본가였다. 그 자신도 부르주아 계급이었다. 하지만 그는 노동자들의 편에 섰다. 계급을 배반했다. 1845년 엥겔스는 책을 출간했다.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이 책은 폭탄이었다. 처음으로 노동자들의 실상이 체계적으로 폭로되었다. 통계와 증언, 관찰과 분석이 결합되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다. 임금노예. 쇠사슬은 보이지 않지만 속박은 실제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다. 하루씩, 시간씩 판다. 그들은 자신을 조각내어 판다. 자본가들은 그 노동력을 산다. 가능한 싸게 산다. 그리고 쥐어짠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 책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다. 지식인들이 읽었다. 노동자들도 읽었다. 정치인들도 읽을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의 신화가 깨지고 있었다. 진보와 발전, 부와 번영. 그 화려한 수사 뒤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났다. 바로 그때 런던에서 한 남자가 엥겔스의 책을 읽고 있었다. 카를 마르크스였다. 마르크스는 흥분했다. 이것이다. 내가 찾던 증거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증거. 마르크스는 철학자였다. 헤겔의 제자였다. 변증법을 공부했다. 역사를 연구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 경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였다. 엥겔스가 그 공백을 채워주었다. 1844년 8월 파리의 한 카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처음 만났다. 마르크스는 26살, 엥겔스는 24살이었다. 그들은 10일 동안 대화했다. 낮에도 밤에도. 카페에서, 거리에서, 마르크스의 집에서. 철학과 경제학, 역사와 정치, 혁명과 미래. 그들은 의기투합했다.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이다. 내부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노동자들이 일어설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사회가 올 것이다. 착취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해부하는 것. 그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마르크스가 이론을 만들고 엥겔스가 증거를 제공했다. 완벽한 콤비였다. 그들의 협력은 40년간 계속되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사상은 20세기를 지배했다. 1867년 9월 14일 함부르크의 출판사 오토 마이스너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자본론 제한권. 저자 카를 마르크스. 첨부가 인쇄되었다. 많은 양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책은 세계를 바꿀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23년을 이 책에 바쳤다. 1844년부터 1867년까지 매일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 영국 정부의 통계 자료를 분석했다. 공장 감독관들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해부했다. 의사가 시체를 해부하듯이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자본론의 첫 문장.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하나의 거대한 상품 집적으로 나타난다. 상품? 이것이 출발점이었다. 상품이란 무엇인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진 물건. 사용가치는 그것의 유용성이다. 빵은 배고픔을 해결한다.
옷은 추위를 막는다. 교환 가치는 그것의 가격이다. 빵 한 덩어리는 1실링. 셔츠 한 벌은 5실링. 그런데 왜 빵은 1실링이고 셔츠는 5실링인가?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르크스의 답은 노동이다. 모든 가치의 실체는 인간 노동이다.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 셔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 이것이 가치를 결정한다. 물론 개인차가 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만든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평균적인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가 평균적인 조건에서 일할 때 필요한 시간. 이것이 가치의 척도다. 그렇다면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자본가는 원료를 산다. 기계를 산다.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한다.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일한다. 그런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얼마인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먹고, 자고, 내일 다시 일하러 올 수 있을 정도. 가족을 부양하고 다음 세대 노동자를 재생산할 정도. 이것을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가치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하루 생활비가 3실링이라고 하자. 이 3실링어치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6시간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12시간 일한다. 나머지 6시간은? 이것이 잉여 노동이다. 이 6시간 동안 생산된 가치는 잉여 가치다. 자본가는 이 잉여 가치를 가져간다. 이것이 이윤이 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착취라고 불렀다. 합법적인 착취, 자본주의적 착취.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받는다. 나머지는 자본가가 가져간다. 이것이 자본 축적의 비밀이었다. 자본가는 이 잉여 가치를 재투자한다. 더 많은 기계를 산다. 더 큰 공장을 짓는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리고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뽑아낸다. 자본이 자본을 낳는다. 눈덩이처럼 커진다. 한편 노동자는 여전히 생존 수준의 임금만 받는다. 기계가 발달하면 오히려 더 나빠진다.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한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실업자가 늘어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산업 예비군이라고 불렀다. 실업자가 많으면 임금이 떨어진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다. 자본가는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일반 법칙이었다. 부의 축적은 동시에 빈곤의 축적이다. 한쪽 극에는 거대한 부, 다른 쪽 극에는 극심한 빈곤. 양극화는 필연적이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진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이 생산한다. 경쟁 때문이다. 다른 자본가보다 더 많이, 더 싸게 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계를 도입한다. 생산성을 높인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떨어진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상품들을 살 것인가? 노동자들은 살 돈이 없다. 자본가들, 그들의 수는 적다. 결국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쌓인다. 그러면 공장이 멈춘다. 노동자들이 해고된다. 불황이 온다. 공황이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이라고 불렀다. 10년마다 또는 7년마다 반복된다. 1825년, 1836년, 1847년, 1857년, 1866년.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공황들이었다. 공황이 오면 약한 자본가들이 망한다. 강한 자본가들이 그들을 집어삼킨다.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가속화된다. 독점이 형성된다. 마르크스는 예언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집중이 극한에 달하면
소수의 거대 자본가와 대다수의 무산 노동자만 남는다. 계급 대립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외친 구호였다. 하지만 1867년 자본론이 출간되었을 때 반응은 미미했다. 너무 어려웠다. 너무 두꺼웠다. 독일어로 쓰여 있었다. 일반 노동자들은 읽을 수 없었다. 지식인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엥겔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본론을 홍보했다. 서평을 썼다. 여러 필명으로 여러 신문에 요약본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추진했다.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로 서서히 자본론이 읽히기 시작했다. 1871년 파리 코민. 파리의 노동자들이 봉기했다. 72일 동안 파리를 지배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것은 시작이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1872년 자본론 제한권 제도판이 출간되었다. 이번에는 3,000부가 인쇄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유럽 전역에서 노동운동이 성장했다. 독일 사회민주당이 창당되었다. 프랑스 노동자당이 결성되었다. 영국에서도 노동조합이 확대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이 퍼져나갔다. 노동자들에게는 쇠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이 말이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자본가들은 두려워했다. 정부는 탄압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시대 정신이 되고 있었다. 1883년 3월 14일. 마르크스가 죽었다. 64세였다. 런던의 하이게이트 묘지에 묻혔다. 장례식에는 11명만 참석했다. 초라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엥겔스가 그의 유고를 정리했다. 자본론 제도권과 제세권을 편집해서 출간했다. 전 세계로 번역되었다. 20세기 러시아에서 레닌이 자본론을 읽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읽었다.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읽었다. 베트남에서 호치민이 읽었다. 그들은 혁명을 일으켰다.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가 되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842년 5월 7일 영국 의회조사위원회 한 소년이 증언대에 섰다. 이름이 뭐니? 토마스 클라크입니다. 8살입니다. 무슨 일을 하니? 트래퍼입니다. 광산에서 환기문을 여닫는 일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니? 12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 내려가서 저녁 4시에 올라옵니다. 어둠 속에서? 네. 양초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습니다. 무섭지 않니?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것이 19세기 영국 노동의 현실이었다. 의회는 충격을 받았다. 아니, 충격을 받은 척했다.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다만 모른 척했을 뿐이다. 1833년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9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 금지. 9세에서 13세까지는 하루 9시간으로 제한. 14세에서 18세까지는 하루 12시간으로 제한. 법은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공장 감독관은 전국에 4명뿐이었다. 수만 개의 공장을 어떻게 감독한단 말인가? 공장주들은 나이를 속였다. 7살을 9살이라고 했다. 감독관이 와도 아이들을 숨겼다. 벌금? 겨우 20파운드였다. 아동 노동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면 푼돈이었다. 1844년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맨체스터의 한방직 공장을 방문했다.
그의 아버지가 공동 소유한 공장이었다. 공장 관리인이 그를 안내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최신 방적기입니다. 거대한 기계가 굉음을 내며 돌고 있었다. 수백 개의 실이 동시에 감기고 있었다. 몇 명이 일합니까? 이 공장에 800명입니다. 그중 아이들은 약 300명입니다. 엥겔스는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7살, 8살로 보이는 아이들이 기계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끊어진 실을 연결하는 일이었다. 위험했다. 거대한 기계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한 아이가 미끄러졌다. 기계에 손이 끼었다. 비명이 울렸다. 피가 튀었다. 관리인이 소리쳤다. 기계를 멈추지 마. 생산이 중단된다. 다른 노동자들이 아이를 끌어냈다. 손가락 2개가 잘려 있었다. 아이는 울부짖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저 애는 부주의했어. 자기 잘못이야. 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병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집에 가서 쉬면 돼. 아이는 피를 흘리며 공장을 나갔다. 다음 날 그 자리에는 다른 아이가 있었다. 엥겔스는 임금 대장을 확인했다. 성인 남성 노동자 주당 20실링, 성인 여성 노동자 주당 10실링, 13세 이상 청소년 주당 7실링, 13세 미만 아동 주당 2실링 6펜스, 생활비는 방세 주당 3실링, 빵 하루 6펜스, 주당 3실링 6펜스, 석탄 주당 1실링, 의복 최소한으로 주당 1실링, 최소 생활비 주당 약 10실링. 성인 남성도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아내도 일했다. 아이들도 일했다. 온 가족이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다. 엥겔스는 노동자 주거 지역을 방문했다. 리틀 아일랜드, 맨체스터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다. 좁은 골목, 양쪽에 붉은 벽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 집에 들어갔다. 지하실이었다. 창문이 없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습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방 하나에 12명이 살고 있었다. 2가족이었다. 침대는 없었다. 바닥에 짚을 깔고 잤다.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20가구가 함께 씁니다. 물은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한 여성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폐결핵이었다. 의사를 봤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곧 죽을 것이었다. 아이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배가 고파 보였다. 오늘 뭘 먹었니? 감자 1개요. 그게 다야? 네. 엥겔스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다. 여자가 거부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합니다.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공장에 있습니다.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돌아옵니다. 16시간 노동이었다. 엥겔스는 다른 집들도 방문했다. 다 비슷했다. 아니, 어떤 곳은 더 나빴다. 한 집에서는 시체가 놓여 있었다. 3일 전에 죽은 아이였다. 왜 묻지 않습니까? 장례 비용이 없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었다. 악취가 났다. 같은 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자고 있었다. 이것이 산업혁명의 이면이었다. 세계의 공장, 대영 제국의 심장부. 그곳에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1847년 경제공황이 왔다. 철도 거품이 붕괴했다.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 수십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다. 굶주림이 확산되었다. 맨체스터의 한 구호소,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수프 한 그릇을 받기 위해 한 남자가 쓰러졌다. 굶어 죽은 것이었다. 줄을 서다가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옆으로 끌어냈다. 줄은 계속 이어졌다. 공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임금은 더 낮아져 있었다. 경제가 어려우니 이해해달라. 자본가들의 변명이었다. 노동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더 낮은 임금이라도 받아들였다. 자본가들은 공황 중에도 부를 축적했다. 파산한 경쟁자들의 공장을 싸게 샀다. 실업자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했다. 위기는 그들에게 기회였다. 1850년대 영국 경제가 다시 성장했다. 번영의 시대라고 불렸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번영이었나? 런던 중심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다. 은행, 증권거래소, 백화점. 부자들의 저택이 늘어났다. 하이드파크 주변, 메이페어, 벨그라비아. 화려했다. 하지만 이스트엔드는 여전히 슬럼이었다.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 1861년 인구조사. 영국 인구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위 50%는 전체 부의 약 2%만 가지고 있었다. 불평등이 극대화되었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였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노동자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을. 1860년대 노동조합이 성장했다. 숙련 노동자들이 먼저 조직화되었다. 방적공 조합, 기계공 조합, 탄광부 조합. 그들은 요구했다. 10시간 노동제, 임금 인상, 안전한 작업 환경. 자본가들은 거부했다. 시장이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파업이 일어났다. 1866년 런던 재봉사 파업, 1867년 맨체스터 방적공 파업, 1868년 버밍엄 철강 노동자 파업. 정부는 군대를 투입했다. 파업을 진압했다.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뒀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계속되었다. 더 강해졌다. 1868년 맨체스터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5만 명이 모였다. 연설자가 외쳤다. 우리가 불을 만든다. 우리가 일한다. 우리가 생산한다. 하지만 우리는 굶주린다. 우리는 병든다. 우리는 일찍 죽는다. 이것이 정의인가? 군중이 함성을 질렀다.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정의를 원한다. 언제 원하는가? 지금 당장. 이것은 시작이었다. 계급투쟁의 시작이었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1871년 3월 18일. 파리. 새벽 3시 정부군이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다. 파리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포 227문을 압수하는 것.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정부는 파리 시민들을 두려워했다. 무장한 시민들, 굶주리고 분노한 시민들. 하지만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다. 경종이 울렸다. 정부군이 온다. 무기를 들어라. 몽마르트의 여성들이 먼저 나섰다. 그들은 정부군 앞에 섰다. 우리의 대포다. 우리가 돈을 모아 샀다. 한 여성이 군인에게 외쳤다. 당신도 노동자의 아들이잖아. 왜 부자들을 위해 싸우는가? 군인들이 흔들렸다. 그들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장군이 명령했다. 발포하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발포하라고 했다. 한 병사가 총을 돌렸다. 장군을 향해. 우리는 인민의 편이다. 혁명이 시작되었다. 파리 코민의 탄생이었다. 72일 동안 파리는 노동자들의 도시가 되었다.
3월 26일 선거가 실시되었다. 보통선거였다. 모든 성인 남성이 투표했다. 92명의 코민 의원이 선출되었다. 노동자 25명, 수공업자 13명, 사무원 12명, 언론인 10명.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들이 만든 정책은 혁명적이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무상 의무 교육, 야간 노동 금지, 빈집 징발하여 노숙자에게 제공, 노동자의 공장 운영권. 이것은 마르크스가 꿈꾼 사회였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마르크스는 런던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흥분했다. 드디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는 걱정했다. 너무 이르다. 준비가 부족하다.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프로이센과 휴전했다. 그리고 모든 병력을 파리로 돌렸다. 5월 21일 정부군이 파리로 진입했다. 13만 명의 정규군이었다. 파리 코민의 방위군은 3만 명이었다. 게다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 일주일간의 시가전. 피해 일주일이라 불렸다. 바리케이드전이 벌어졌다. 거리마다 바리케이드가 세워졌다. 남자들이 싸웠다. 여자들도 싸웠다. 아이들까지 싸웠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군은 무자비했다. 항복한 코민 병사들도 즉결 처형했다. 페르라셰즈 묘지. 147명이 벽에 세워졌다. 일제 사격. 모두 죽었다. 그 중에는 14살 소년도 있었다. 5월 28일 마지막 바리케이드가 무너졌다. 파리 코민은 끝났다. 사망자 수 코민 측 약 2만 명, 정부군 측 약 750명. 학살이었다. 체포자 약 3만 8천 명, 처형 약 1만 명, 유배 약 7천 명. 파리의 노동자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코민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유럽 전역의 노동자들이 기억했다. 파리의 동지들이 보여주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1872년 헤이그에서 국제노동자협회 대회가 열렸다. 마르크스가 연설했다. 파리 코민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씨앗이다. 노동자들은 배웠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에는 성공할 것이다. 독일에서 노동운동이 성장했다. 1875년 고타에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창당되었다. 후에 독일 사회민주당이 되었다. 1877년 선거에서 약 50만 표를 얻었다. 12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비스마르크가 탄압했다. 1878년 사회주의자법을 제정했다. 사회주의 정당 금지, 노동조합 해산, 집회 금지, 출판 금지.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지하로 들어갔다.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 불법 신문을 발행했다. 1890년 사회주의자법이 폐지되었다. 사회민주당이 부활했다. 선거에서 140만 표를 얻었다. 35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제1당이 될 기세였다. 영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1880년대 신노조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비숙련 노동자들도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1888년 런던 성냥공장 여공 파업, 1889년 런던 부두 노동자 파업, 10만 명이 참가했다. 런던이 마비되었다. 자본가들이 굴복했다. 임금 인상, 8시간 노동제, 노동조합 인정, 노동자들의 첫 승리였다. 1893년 독립노동당이 창당되었다. 1900년 노동당이 창당되었다.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다. 1906년 선거에서 29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1924년 최초의 노동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수상 램지 맥도널드, 탄광 노동자 출신이었다. 프랑스에서도 1895년 프랑스 노동총연맹 CGT 결성, 1905년 프랑스 사회당 창당, 이탈리아에서도 1892년 이탈리아 사회당 창당, 1906년 이탈리아 노동총연맹 결성, 러시아에서는 더 급진적인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다. 1898년 민스크,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비밀리에 창당되었다. 그중 한 분파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 필명 레닌. 그는 마르크스를 읽었다. 자본론을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준비했다. 진짜 혁명을 1917년이 올 때까지. 한편 마르크스는 1883년 죽었다. 엥겔스가 그의 유산을 이어받았다. 자본론 제도권과 제세권을 편집하여 출간했다. 그리고 1895년 엥겔스도 죽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살아있었다. 더 강해지고 있었다. 20세기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났다. 자본주의 국가들끼리의 전쟁이었다.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 혼란 속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 1949년 중국 혁명, 1959년 쿠바 혁명, 1975년 베트남 통일,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가 되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역사의 종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그렇게 선언했다.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자본주의의 심장부 월스트리트가 붕괴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였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했다. 세금으로 은행을 살렸다. 대마불사, 자본가들은 구제받았다. 노동자들은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 불평등이 다시 극대화되었다. 2020년 팬데믹,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54% 증가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소상공인들은 파산했다.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았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위 50%는 전 세계 부의 2%만 가지고 있다. 150년 전과 똑같다. 아니, 더 심하다. 마르크스가 옳았던 것일까? 자본주의는 정말 내부 모순으로 붕괴할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25년 한국 구로공단, 아니, 이제는 구로디지털 단지라 불린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다. 새벽 5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콜센터 직원들, IT 개발자들, 물류센터 노동자들. 그들의 얼굴은 150년 전 맨체스터 노동자들과 닮아 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희망이 없다. 한 콜센터, 200명이 칸막이 안에 앉아 있다. 헤드셋을 쓰고 있다. 하루 500통의 전화를 받는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체크된다. 3분 이상이면 경고. 월급은 최저임금. 200만 원이 안 된다. 서울에서 방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돈. 옆 건물의 IT 회사. 개발자들이 밤을 새우고 있다. 크런치 타임이라 부른다. 출시일을 맞추기 위해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산다. 과로사가 일어난다. 언론은 조용히 묻는다. 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자들. 하루 2만 개의 박스를 옮긴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산재를 신청하면 해고된다. 그래서 참는다. 진통제를 먹으며 일한다. 이것이 21세기 공장이다. 굴뚝은 사라졌지만 착취는 남아있다. 기계는 컴퓨터로 바뀌었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부품이다. 재벌 기업의 영업이익은 매년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 삼성, 현대, SK, LG. 하지만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약 40%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정규직 전환? 꿈이다. 노동조합? 만들면 해고다. 파업? 손해배상 청구가 기다린다. 수억, 수십억 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거부하면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 노동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이다. GDP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하지만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5%. 4명 중 1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자살률 OECD 1위. 출생률 OECD 최저. 미래가 없으니 아이를 낳지 않는다. 희망이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19세기 맨체스터. 공장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노동자들은 그 아래서 죽어갔다. 2025년 서울.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는다. 노동자들은 그 아래서 질식하고 있다. 150년이 지났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봐라. 우리가 예언한 대로다. 자본주의는 여전히 노동자를 착취한다. 기술이 발전해도 불평등은 심화된다. 혁명만이 답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을까?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마르크스의 말이다. 우리는 지금 비극을 반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희극을 연기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우리 모두가. 공장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문제는 그 불꽃이 무엇을 태울 것인가다. 낡은 세계를 태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태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